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4월에 치러진 총선은요,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 30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40%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도권에서는요, 새누리당이 참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야권이 선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10% 많게는 20% 가까이 오르는 이 대선이 되면은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박근혜 대세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치권 계산 더욱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상황을 먼저 짚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면 어김없이 블로그에 컬럼을 올리고 계십니다. 정치부 기자 30년, 그중에 14년 논설위원으로 논설실장까지 활동한 정치 전문 칼럼니스트. 네, 저희 채널 A만 나오시는 분입니다. 색깔이 아주 분명하신 분.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네. 소개가 어떻습니까? 아이, 뭐, 그런 또 당혹스러운 질문부터.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약속대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새누리당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 네. 네, 민주당 후보,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환생한 노무현,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서대문 독립문 그 공원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그 전문을 읽어본 저의 그 총평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환생한 듯한, 네. 이 부활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복제인간이라고 네. 했으니까 노무현의 복제인간. 바로 그 일란성 쌍생아와 같이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그대로 복제한 이른바 복제인간과 같은 그 너무너무 비슷한 노무현 이꼴 문재인임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저는 총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암울한 시대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지금 이 시대를 암울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대학 다닐 때도 80년대 군사 독재 시대 때 네. 바로 그게 암울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암울한 시대입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의원은 암울한 시대가 문재인을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암울한 시대라는 것은 군사 독재 정권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지금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대고 카카 XX 카카 새끼, 짬뽕 새끼, 뭐 이런. 짬뽕, 예. 예. 그 새끼란 발언 좀 아, 하면, 그거 좀 하면 안 네, 돼. 그냥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카카의 빅엿, 예? 빅엿. 예, 이렇게 연 먹어라 이럽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인신공격을 마구 해대고, 네. 또 법정에서는 판사를 향해서 이른바 종북 세력들이 미국 놈의 개라, 이런 악담을, 저주의 악담을 그 있는 그대로 하는 건데. 예, 벨이 계속 울리고. 지금 별이 왜 울리는 겁니까? 개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그렇죠. 네, 개는. 그 다음에 인터넷을 개가 참 예쁜데. 켜면은, 예. 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인터넷을 켜면은 대통령을 쥐박이 또는 GXX 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하 공산당원을 했던 핵심 멤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금배지를 버젓이 달고서 대한민국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황당합니다. 그거. 이러한 방종, 네. 그거 황당한 얘기죠. 네, 이 방종의 시대가 바로 암울한 시대인 거지.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암울한 시대의 독재자였다면 과연 이것을 방치했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해서 도대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증거를 대라 이거죠. 3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쇠고기 촛불 시위가 벌어질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들었다고 하는 그런 분이 한테 지금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고려대학교에서 학생회장 했었죠. 상대 네. 학생회장하고 운동권 학생으로 감옥도 가고 그랬죠. 하여튼 무슨 아침 이슬을 불렀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갔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문약한 자세입니다. 네. 그 원래 문재인- 강하신 분인데요. 네. 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소신과 철학의 문제인데 네. 명쾌하게 이명박 정권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 이것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면 무슨 암울한 시대니 이러한 조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무슨 뭐 민간인 불법 사찰, 네. 뭐 그다음에 또 BBK 편지 조작, 네. 그다음에 각종 측근들의 비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국민을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울한 시대다 이런 게. 암울한 시대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자행된 것은 틀림없고 네. 이것은 국기 차원에서 다스려야 될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일반 국민까지, 서민까지, 뭐 확산된 것도 아니었고, 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그 이른바 아마추어들, 소영웅주의자들의 그 짓거리로 보이는데, 그럼 거꾸로 노무현 정부 시대는 행복한 시대였다는 이야기. 아니, 그 문서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컨대 불법 사찰 문서에도 3분의 2가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러한 불법 사찰은 있었다. 네. 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왜 암울한 시대냐?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날지도 울지도 못하는 새였다. 정말 그랬습니까? 저도 보통 사람인데요. 나라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고,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얘기라고 한 거 아닙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얘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북한 얘기란 얘기죠. 인민은 네. 그야말로 날지도 못하는 새였고, 네? 국가의 주인이 아니었죠. 이거야말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야말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특권층과 노동자, 이걸 지금 문재인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시정일관 그러한 편가르기, 수많은 국민을 양분하는 그 노무현식의 양분법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 정말 안타까운 보면은 일이에요. 계급투쟁론이라는 책이 생각이 좀 나요. 나죠.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1970년대 대학가에서 좌파 세력이 그 찍어대던 이른바 좌파 찌라시들의 찌라시 좌파들의 계급투쟁론이 그 계급투쟁론에 참 대단히 불행하게도 문재인 후보는 그 시대 1970년대 대학 시절의 사유체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국민을 양분하고 이분법을 나눠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은 날지도 못하는 새다. 날지도 울지도 못하는 새였다는 거. 저는 이분의 이 선언문 그 전문을 자세히 보면서 1948년 2월 12일 막스와 엥겔스가 런던에서 발표한 공산당 선언이 생각났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오늘 모든 사회적 기득권은 무력에 의해서 타파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무력으로. 네.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떨도록 해야 한다. 벌벌 떨도록 해야 된다. 네. 영어로 말하면 트램블 하게 해야 한다. 나뭇잎이 떨듯이 떨고 떨어야 된다. 프로레타라들이요,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들이요, 잃을 것은 쇠사슬이고, 죄인이고, 잃을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얻을 것은 세상이다. 세상 다다. 전부 다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요,
단결하라. 걸기하라. 관리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정말 그렇게 암울한 이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계적인 모델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암울한 시대가 나를 불렀다라고 나온다는 것은 이건 시대착오도 보통 시대착오가 아닌 거예요. 1970년대에 만약에 대권 출마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암울한 시대라고 하는 거 나는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20, 50 클럽인가에도 세계에서 7번째로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 있다. 나라가 돼요. 네. 야, 어쩌다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하고, 이제 암울한 시대가 한 100년 아니 50년 계속 암울한 시대로 가고 있고. 지금 근데 보통 사람이,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상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됐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도 집안 어려운 집안에서, 그죠? 거기도 상고 나왔죠. 동지상고 그렇죠. 나와서 대통령 되시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고등학교 나와서 판사 되시고 변호사 되고 대통령 됐고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죠. 대통령 되는 그렇습니다. 시대인데요. 이미 보통 사람의 시대는 완벽하게 구현이 된 거죠. 네.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 기회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솔직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전부 다 상고 출신 아닙니까? 대학을 못 갔죠. 못 갔죠.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변호사에, 국회의원에, 인권운동가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고, 또 지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닌 대학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변호사를 했고, 인권운동가를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비서실장이면 거의 2인자급이잖아요. 천하 권력을 누린 사람. 어떻게 보면 이건 기득권도 이런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신 분들이, 야,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렇게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입신 출세할 정도면 나는 대한민국한테 너무너무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전부 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후배 일까지 그렇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암울한 시대는 분명 아니죠. 네. 그렇게 자, 암울한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네. 어떻게 보면 분위기 확 힘 빠지게 만들 필요는 없죠. 힘 지금은. 빠지는 거죠. 쾌도난마에서도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하죠. 옛날에 방송에서 할 말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또 한마디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운 좋게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평생을 앞서가고 가난한 집 자녀들은 출발선부터 한참 뒤처진다면 참으로 불공평한 경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 했냐면, 네? 네. 정의 얘기했죠. 정의 얘기했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대한민국이었다. 일부 그런 게 있긴 있죠. 일부. 왜 없겠습니까? 네, 다 있죠, 일부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전체를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하죠. 네. 그건 국가 지도자로서는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도 외국 지도자들 앞에서. 외국 지도 앞에서. 그건 좀 서운함, 조금은, 네. 대한민국 자체의 어떻게 보면 위상 자체를요. 네.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멘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지금 그렇게 인정하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네.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이런 겸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도 이른바 담대한 희망이라는 그 자서전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그 인생 역전을 겪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또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얘기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러한 이른바 계급투쟁적인 그러한 득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한테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네. 문재인 의원은 정말 이 순간부터는 그런 자세에서는 좀 벗어나서. 네. 그래도 지지도가 3위, 안철수 원장의 3위고요. 3위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해찬 지금 당대표죠. 이해찬 당대표가
뭘까? 이중 뭐라고 했습니까? 경선, 2단계 경선론 해가지고요. 그렇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힘이 더 빠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해찬 당대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7월에 민주당의 경선 룰을 만들고, 또 9월 달에 지금 민주당,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뭐 이렇게 쭉 해가 정동영 해가지고 민주당 경선을, 국민 경선을 한다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9월 달에 민주당 후보를 뽑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네. 11월 달에 안철수 후보와 2단계 후보 단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국민 경선제를 합니까? 그 후보는 뭡니까? 바보 되는 거죠. 제일 야당으로서 체면이고 배알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막 없는 겁니까 정말? 서울시장도 못 냈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후보를 못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의원이 손학규 대표가 나와서 지금 대권 후보 출마 선언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김 빠지는 게 도대체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안철수 교수하고 지금 서로 궁합을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로써 대통령 12월 대통령 선거가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교수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면 단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를 뻐꾸기에 비교하셨습니다. 뻐꾸기가 뭐 새가 문제가 있는 새입니까? 이 뻐꾸기라는 새가 자기의 노력으로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다른 새, 예컨대 종달새, 네. 참새, 이같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새가 애써도 둥지를 만들고, 네. 이제 알을 까려 할 때, 아, 다른 새가 그렇죠. 알을 까려 할 때, 네. 그때 쏙 들어갑니까? 그때에 이제 멀리 위에서 그 뻐꾸기는 쳐다봅니다. 네. 그래서 그 새가 알을 낳을 때, 네. 그 산란할 때와 부화할 때를 맞춰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예컨대 종달새가 알을 지금 3개 낳았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알 하나를 밀어내 버려버립니다. 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둥지 속에 자기 뻐꾸기 알을 낳습니다. 야, 종달새보다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뻐꾸기가. 네. 그러니까 종달새가 그 이제 알을 부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렇죠. 납니다.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 알인 줄 알고. 네. 근데 갑자기 네. 전혀 다른 애가 태어났네요. 뭐 자기 알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냥 할 수 없이 알을 부화하는 거예요. 네. 착하니까. 거기는. 네. 그러면 이제 부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떠냐면 뻐꾸기는 그 새끼와 함께 둥지를 허물어뜨리고 멀리 떠납니다. 아, 그 이게 둥지 소위 자체를 그냥 다. 이게 소위 말하는 뻐꾸기인데, 네. 제가 안철수 교수에 대한 인신 공격을 좀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1년에 걸쳐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정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과연 대권 도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토록 압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나온다면은, 그래서 11월 달에 이해찬 대표의 구도대로 11월 달 대선 한 1개월 전에 나와가지고 아무 검증 없이, 네? 민주당이라는 둥지를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예컨대 그 둥지를 이용해가지고 대권 도전을 해서 대통령이 된다. 이건 뻐꾸기 전술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뻐꾸기가 뻐꾹하고 우는 새죠. 그래서 뻐꾸기 아닙니까? 네. 아니, 저렇게 문제가 있는 새인 줄 몰랐네요, 제가. 영어는 쿠쿠라고 하죠, 쿠쿠. 네. 네. 아,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가 좋은 새입니다, 또. 아주, 뻐꾸기 입장에서 보면. 아주 영리한 새죠. 네.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과연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에 입당할 거냐?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입당 안 할 겁니다.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입당 네.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네. 되느냐? 7월 달에 이제 경선을 하죠? 경선 룰을 만들죠? 그 과정에서 안철수 교수는 뭔가 이벤트를 할 겁니다. 네. 주목을 끌 수 있는 이벤트. 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쏠리니까.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국민 완전 경선제를 하셨습니까?
예컨대 안철수 교수는 다시 전국을 돌면서 이른바 안철수 토크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 민주당은 완전히 김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왜 김이 되느냐? 언론에서는 허구한 날 여론조사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계속 야당에서는 안철수 1등, 네. 2등 누구 3등 나오는데 네. 2등, 3등, 4등, 5등, 6등들이 허구한 날 모여서 만세 부르고 경선을 해보니 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1등은 네. 딴 곳에서 토크 콘서트 하고 하죠. 하죠. 둥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저절로 굴러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이게 지금 답답한 정국이에요. 답답한 형국이죠.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제1야당이라는 네. 그야말로 건국 이후 정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가는 명실상부한 수권 정당이라면 안철수 교수한테 애걸 복걸하고 질질 끌려갈 게 아니라 명백하게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들어가라. 안 들어오면은 우리 같이 안 한다. 안 한다. 맨 나중에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뽑은 네. 대통령 후보를 네. 결코 포기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당연한 거죠. 아, 그래서 안철수 교수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후보로 가겠다. 그러면 안철수 원장이 고민하겠네요. 고민하는 거죠. 예. 이른바 뻐꾸기 전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뻐꾸기 전술 수정. 수행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냐면 저희들이 안철수 입장이라도 지금 민주당이 계속 애걸복걸을 계속 하면서 11월 달에 둥지까지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네. 안철수 교수가 왜 리스크 테이크를 하겠어요? 왜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역지사지를 해보면 말이죠. 네. 이게 말이죠. 민주당이 분명하게 이 전략과 전술을 분명히 해서 네. 공당이라면 국민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국민 경선에서 전부 돌았는데 그 후보 딱 뽑아놨는데 그죠? 네. 여론조사로 따다닥 해가지고 안철수 원장하고 막 져버리면 그죠? 야 민주당이 힘 쭉 빠지죠 당원들이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뭐 이런 유력한 지금 예비 주자들이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도 저는 볼 때, 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존심이라도 있는가? 네. 지금 그래서 민주당 대선 출마하신 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입을 뻥끗 하나 안 하는가? 의원 네. 입 말씀하신 뻥끗 거. 하나 안 하는가? 죄송합니다. 물어봐야죠. 네네. 그죠? 그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민주당의 네. 자존심을 지켜야죠. 수권 정당으로. 네. 분명히 어느 쪽에 있을 것이냐? 좌냐, 우냐, 좌냐? 서울시장 후보도 그래서 못 냈죠, 결국. 바로 지금 이 박원순 모델을 민주당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안철수 교수의 계산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민주당이 둥지를 빌려주는데 그 둥지를 내가 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 나중에 이른바 M&A 네. 합병하면 된다 이거죠. 아. 근데 박원순 시장처럼 당에 안 들어간 거예요. 당에 들어가면은 이른바 민주당의 전통적인 비토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안철수 교수를 안 찍으니까 네. 경상도 사람. 딱 경계인처럼, 그렇죠. 경계인처럼 이 비토그룹들한테 이 저항을 안 받기 위해서 경계인처럼 있는 거예요. 선거 전략상. 네.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얻는 거예요. 다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당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때 또 안철수당 만들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정치 풍토에서. 세상이 근데 다 계산대로 되겠습니까? 힘들죠? 그건 두고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두고 봐야 결론 내려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결론은 정말 차기 대통령의 이 국가관, 세계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의 모든 국가로부터 존경과 그야말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 수준에 걸맞는
어떤 국가관과 세계관을 내놓고 특히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놓고 또한 이 대권 경쟁이라는 게 참 그야말로 총칼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가지런판이 아닙니다. 네? 노름판이 아니다. 노름판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 몇십 년, 오히려 1970년대보다도 더 못하게 저는 후퇴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쟁취했습니까? 이럴 때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로 정도를 가야 됩니다. 네. 정권을 한번 잃을 수도 있고 또 얻어올 수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박판에서 돈을 따겠다. 대박을 따겠다. 하겠다. 이러한 자세는 정말 바뀌어져야 됩니다. 윤창중 대표도 운동권 데모 많이 하셨죠,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건 또 왜 물어보십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완전히요. 새누리당 텃밭이었던 영남에서, 그것도 부산에서, 민주당 최초로 3선 내리, 17대, 18대, 19대, 네, 50% 이상 득표로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국민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잘 안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더 대단한 사실은요, 선거를 거듭할수록 이분이요, 득표율이요, 계속 치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남에서 민주당 17, 18, 19대 계속 오르면서 득표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친김에 대선 출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 당내 반응이 썰렁합니다. 지원군도 없습니다. 홀로 쓸쓸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 59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